네, 시간이 되어서요. 장례 정리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준비됐나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7회 스테비 과학기술 정책 포럼 사회를 맡은 김영환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글로벌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돌입하면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이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동시에 또 기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대응 전략, 대중국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오늘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427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의 경쟁의 현황과 의미, 중국 과학기술 경쟁력의 동인과 혁신 역량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께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그리고 백서인 스테비 다자협력사업단 부연구위원께서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 및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패널 토론자가 패널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배영자 교수님, 그리고 여시제 중국연구팀의 유진석 팀장님, 미래에셋 아시아 리서치본부의 이필상 본부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당초 저희 원의 조항희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해외 출장 중인 일정이 잡히셔서 저희가 따로 그 인사 말씀 없이 바로 발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이신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께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3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지연됐으니까 몇 분에 되죠? 네. 산업연구원의 장석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술 패권 경쟁이 심각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 정치, 또 큰 담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미국 전문가, 또 중국 전문가들이 필히 분석을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주제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 한번 이제 저희 입장은, 저는 산업연구원에서 주로 미래성장 동력, 신기술 기반한 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다는 말씀 좀 드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진행했던 여러 가지, 특히 신산업, 신기술 산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그 상황을 잘못 설정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여기에서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얻어내서 구체적인 정책이나 기술 선택이나 기술 진행이나 과학기술 정책을 펼 때 어떤 점에 더 유의해서 가야 되겠구나, 이 상황을 얻자 하는데 더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나 또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두 패권국이
어떻게 싸우냐, 누가 이기냐, 또 왜 싸우냐,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시중에 나가시면 수십 건의 책들이 지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 지상에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학기술 혹은 신기술, 신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신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도입을 해서 신사업을 벌려나갈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 밑에 미래 신산업에 진출하고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저 포함해서 정말 이게 신산업은 그냥 꿈을 주는 산업이고 다음 세대에다 희망을 주는 거니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산업을 잘 선정해서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정말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건지, 경쟁 우위를 갖는 건지, 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뭔지, 그 원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따져보지 않은 채로 무책임하게 이런 신산업이고 유망산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은 자원의 낭비와 또 기업들이 도산되고 또 많은 자원들이 생산적으로 써야 될 많은 자원들이 낭비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번 미중 이 무역 분쟁과 기술 패권 과정에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주 뚜렷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미래 신산업은 이런 미중 간의 패권 과정에서 나타나지는 새로운 지형, 새로운 산업 지형, 새로운 기술 지형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 미중 무역 전쟁은 이미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2018년 3월부터인가요? 시작해서 하반기에 와서 직접 서로 치고받고 있는 관세 전쟁으로 일어났다가 12월 초에 두 정상이 만나서 약간 타협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있고 그 협상도 이제 5월, 6월 정도 되면 어쩌면은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뭐 수십 건의 책이 나올 수도 있고 자료가 있을 것인데 이미 진행되는 것들은 이제 2017년에 그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대중국 무역 적자 해소하겠다는 부분을 공약으로 이야기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역 전쟁으로 번졌고 뭐 아시는 대로 서로 치고받는 과정 속에서 오른쪽에 표에서 보시게 되면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취할 수 있는 규모와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취할 수 있는 규모가 이미 반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뭐 결도는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간에 기싸움 과정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또 뭐 거의 이 끝난 무렵쯤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금년 초부터 원래는 10%에서 25%씩 올리겠다 하는 거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상당히 중국 입장으로서는 곤혹스러워졌고 상당한 많은 양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이제 정상이 12월 초에 추가 관세를 보류를 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기술 이전 강요라든가 지적은 탈취 방안에 대해서 즉각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고 중국이 협상안 주요 내용을 제출하기로 했었죠.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들은 주로 무역 수지 적자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중국이 양보하는 쪽으로 되었고요. 또 협상 가능하다 하는 부분도 미국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 이용 강요라든가 뭐 서비스 시장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용 불가 입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중국 제조 2025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이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12월 중에 미 정상 무역 휴전 시 합의한 사항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그 제조 2025는 공식적으로 좀 빠져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이제 기술 이전 강요, 지적권 탈취 즉각 협상 이런 형태로 조금 전환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무역 협상이 이제 뭐 여러 차례 총 9차례고 지금 금년 들어서 수차례 지금 진행이 되고 지난 3월 말 4월 초
지금도 이제 거의 워싱턴에서 협상을 끝내고 돌아가서 각자가 지금 최종 협상안에 문구 수정을 하는데 거의 자꾸 하나씩 가지고 서로 한다고 해요. 하여튼 뭐 기술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국내 신기술 산업이나 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때 뭐가 가장 핵심적이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그 국가 발전 전략인 거죠. 우리도 역시 오랫동안 산업화 과정 속에서 5차 산업계획이라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로 산업 발전 전략을 뭐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다투어서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이제 앞으로 대미 관계나 앞으로 우리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산업 발전 계획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가도 좋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 25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인데, 당초 2015년에 이게 발표되고 최근까지 뭐 전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죠. 이번 무역 분쟁이 되기까지는. 그런데 이제 왜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미국의 여러 주장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25년하고 45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강조했던 내용 중에서 특히 45년 정도 가면 미국을 초월해서 선두 국가가 되겠다, 혹은 패권 거의 1위 국가가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이고, 중간에 25년까지는 10대 산업별로 여러 가지 부품 제조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 지금 현재 뭐 16에서 25% 정도 되는 부품 국산화율을 40에서 뭐 많은 경우는 70%까지 올리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국산화를 항상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국산화하는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저렇게 빨리 이 국산화를 시작할 때 그럼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R&D를 해서 확보한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살펴봤을 때의 중국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기술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혹은 뭐 심하게는 이제 탈취라고 하고 뭐 도둑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해킹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나 혹은 유학생을 통해서 뭐 교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에 있는 선진 기술들을 가져가서 고도화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때 그 방식의 변화 없이 아마도 지금 부품 국산화율 같은 것들이 지금 20-30%에서 뭐 70% 올린다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는 것은 미국이 이미 선도하고 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이 우위를 뺏길 수도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뭐 초기에는 완전히 폐지를 해라, 뭐 폐기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 이 레토릭이 이렇게 나왔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도 그건 각국의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인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자체를, 전략 자체를 뭐 폐기해라 마라 하는 것까지는 지나친 이야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데, 이런 식의 논의가 되면서 이제 그 내용은 사실은 이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신 것처럼 또 더 자세하게 우리 백서인 박사님께서 중국 제조를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0대 핵심 산업 부분 중에서 이 연도별로 부품 국산화 계획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국산화를 과정 이동 속에서 기술 획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견이 지금 다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서로 양국 간에서 너무 지금 정상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잘 이제 뭐 기술
지세권 문제라든지 기술 탈취 문제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그럼 그걸로 끝이나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다른 이면으로 미국이 이제 구체적으로 중국 기술에 대한 제재, 또 선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제재를 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하웨이에 대한 제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벌써 중국이 거의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발전시킬 수 없을 만큼 정도의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뭐 기술 이전 부분 쪽에 대해서는 완전히 제재를 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이제 내 전략을 바꿈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무역 전쟁이 실제로 본질은 결국은 기술 패권 경쟁이 되는구나. 근데 그 이면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중국 제조 2025에서 목표로 삼는 10대 산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제재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담론 수준에서 미국과 패권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패권국이고 패권은 도전국에 대한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쭉 팔로우하면서 굉장한 다른 것을 보게 됐어요. 두 양국이 왜 저렇게 싸울까? 왜 저렇게 기술 패권 경쟁으로까지 불려질 정도로 하고 조금 무리할 정도로 아까 하웨이 개별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하고 이럴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국가에서 양 정상이 다 국가의 성격을 기업가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국제 정책을 하시는 분이나 큰 담론 수준에서는 사회주의와 여전히 민주주의와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이 기술에 대해서 자국 기업들이 기술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자꾸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겠습니까? 상대방을 제재한다는 것은 자국 기업이 그 기술 분야에서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또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국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계속 갖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선도하고 쉽게 하고 싶은 것이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도록 하게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미 전 세계에서 상당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을 유지함으로 해서 그게 그 자체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선도적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의 우위만 아니라 전 세계적 시장에서의 30%, 4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매출액이나 그 규모를 가지고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R&D를 통해서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무역 진입 장벽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동안 안정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걸 서로가 경쟁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르게 되니까 이 무역 패권 경쟁이 됐든 이게 어떻게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건 이 기술 패권이든 상관없이 참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거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조금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조금은 무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역 협상을 끝을 내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무역 전쟁을 더 전개를 하면서 더 다른 나라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더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무역 국제 통상 환경을 변화시킬 것까지 보여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유럽 연합이나 정보 협력인 아이즈라는 주요 동맹국에 대해서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보거나 시장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어떤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무역 전쟁과 무역 협상 과정 속에서 좀 이게 주요 현안으로 좀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추가적 무역 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는 뭐 제 이야기 아니고 이게 저기 옛날에 KF에 계셨던 박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건데요. 얼마 전에 정말 이게 결론을 봤을 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지나간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변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상황을 정말 잘 정리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후 무역 질서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로 전환이 됐고, 그동안의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이게 되게 확장되는 형태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결국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가 시작하고 있는 이런 무역 전쟁이 새로운 자유와 공정 무역 형태로 새로 자리를 잡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일부 전체 이 무역 환경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축소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는 설명이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 신기술이나 미래 첨단 기술의 상황을 우리는 어떤 상태를 기본 전제로 했냐면, 이 공정무역을 제외해놓은 왼쪽에 세계화 과정 속에서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시장을 확대했고, 국내 시장인 우리로서는 세계 시장이 커지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어떤 첨단 기술이든지 간에 우리가 1등이 되거나 혹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야 하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조금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진영이 나눌 수 있고, 특히 오른쪽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 무역 전쟁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 편에 설 것이냐 저 편에 설 것이냐 이런 식의 논의가 되면서는 시장이 좀 분할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양자주의나 다자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하고 영국이 사실 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신흥국 중국하고 또 다른 나라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서로 또 다른 진영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니투데이 키 플랫폼이라는 회의에 가서 이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하고 이 미중 무역 분쟁을 같이 묶어서 보는데, 제가 그동안에 못 듣던 얘기를 듣고 들어왔어요. 여기와 연결해 보게 되면 미국이 지금 트럼프는 오히려 영국의 브렉시트를 굉장히 옹호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걸 무슨 이야기하면 EU가 미국이 견디기 어려운 혹은 미국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 5월 6월에 영국을 간대요. 그래서 거의 뭐 노딜이 좋다 수준에서라도 나와도 좋다 하는 정도로 옹호를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국과 미국이 한 진영이 돼서 결국은 신기술과 신산업 혹은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진영을 좀 만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가져 있는데, 거기서 이런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EU가 계속해서 이 혁신 측면에서 과거에 우리는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그 다음에 EU 한 덩어리 선진국 진영으로 놓고 있었는데, 이 혁신 성과 면에서 봤을 때 미국은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EU 전체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또 독일도 역시 또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IT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미국처럼 좋은 혁신적 기업군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경제의 새로운 형태의 혁신도 잘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EU 전체가 사실은 이 규제를 강화하고 서서히 안정적이고 뭐 이 삶의 질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복지를 강화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혁신적인 측면에서 좀 뒤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EU 자체로도 EU 2030이라는 산업 전략을 만들면서 스스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하고 대비를 했을 때 상당히 뒤져 있다. 혁신 측면에서 뒤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M&A를 자꾸 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에도 뒤처지지 않은 것이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자체 반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맥락에 봤을 때 결국 앞으로의 경쟁은 결국 미국, 영국이라고 한다는 또 하나의 그 진영과 그 다음에 중국과 그 다음에 EU라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국 만약에 영국이 빠져나가고 독일이 요즘 뭐 부진합니다만 독일이 전체 EU를 다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뭘 보냐 그러면 중국의 미래가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앞에 그 자유 기업의 그 진취력, 창의력이든가 혁신적인 환경을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든가 하려는 부분 쪽이 결국 중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금 EU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길게 봤을 때 조금 부진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얻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새로운 환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거죠. 이 앞에 복잡하게 뭐 전개되는 부분 쪽은 통상을 전문하시는 분들이나 또 국제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잘 또 정리를 해 놓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신기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왼쪽에 그동안의 많은 전략과 발굴의 기본 전제가 이 전후 자유 질서의 프리 트레이드가 글로벌리제이션을 통해서 확장되고 그 안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든 뭐 EU든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우리 시장이라는 맥락을 놓고 우리가 사실 전략을 폈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전개될 상황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고 양자택일을 원하게 되고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요구하게 된다는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황은 변했는데 기존의 방식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심지어는 최근에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하신 학자가 최종 내린 결론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겪게 된 것은 주변 환경은 빨리 변하는데 일본은 거기에 따라서 부합해서 빨리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20년을 잃어버린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이런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빨리 인식을 하고 그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전략, 적합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중 주요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현황으로 들어갈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백서인 박사님이 중국을 분석을 하면서 더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뭐 많이 볼수록 모든 분야에서 다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국내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사업이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 하는 부분으로 좀 줄여봤을 때 마침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ITIF라는 데서 애킨슨이라는 소장님이 계속해서 이 차이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왔어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그 트럼프가 결국 미중 전쟁, 무역 전쟁을 벌이거나 기술 경쟁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논리적인 뒷받침하신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많은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또 키스디에서 ICT 신기술 선점을 위한 미주간 패권 경쟁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다루고 있어서 어떤 기술에 어떤 수준에서 어떤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은 이 두 자료를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대개 이 두 기술이 이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제 그 두 나라가 이런 촉발이 된 것은 이 고성능 컴퓨팅인데 이 고성능 컴퓨팅이 왜 주도권이나 선점이나에서 경쟁이 되냐 하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의 기술 변화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의 기술 변화, 앞으로의 기술 변화는 신속하게 무엇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R&D를 하든 뭐 무엇을 하든지 과거에 한 6주 걸리던 일이 뭐 6일 만에 끝나든지 아니면 1년 걸리던 일을 뭐 이틀 만에 끝내든지 뭐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과거 같으면 뭐 6개월이 걸리는 일을 6시간 만에 끝낸다든지 이런 것 특징 때문인데 거기에 핵심은 없어 컴퓨팅 기술이거든요. 컴퓨팅 속도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고성능 컴퓨터 부분 쪽에서는 이 사활이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양국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이렇게 신속하게 빨리 캐치를 해서 저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걸 보면 국내도 물론 그런 논의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또 우리가 뭐 패권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같은 수준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저 두 나라가 왜 저런 기술에 빨리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는 얻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2000 몇 년이죠. 오바마 때 벌써 이미 한번 중국이 슈퍼컴퓨터 부분 쪽에서 미국을 앞섰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랬죠. 우리도 한때는 그랬지.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1등이었던 때가 있는데 이제는
아, 중국한테 뺏겼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로 한번 탈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컴퓨터의 숫자 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월등하게 앞지르는 것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인구가 많고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수는 많아지는 건데, 결국 이제 퍼포먼스 면에서는 아직도 미국이 앞서 있다, 이제 이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부분 쪽입니다. 인공지능 부분 쪽에 저 왼쪽 기술은 제가 그 관련되는 테이프를 그림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마 잘못 넣어가지고 반복이 됐는데, 어쨌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여기도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이 두 개가 양대국이 지금 아주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그 퀄리티 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은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중국은 대신 데이터 면에서 다른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소프트웨어에서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 부분에서 우위를 가져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만회해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인공지능의 기술 리더십하고 그 부분에 진입하는 기업들이 어떤 환경하에서 시장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 관점에서 이 두 나라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술 자체에 앞섰다, 뒤섰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 반도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가장 뒤처 있는, 그리고 가장 지금 뼈아픈 쪽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입액이 원유 수입액의 2.8배가 되니까 이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는 사실 버텨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약점을 미국이 딱 잡고는 거기다가 이제 더 이상 장비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코노미스트에서 영국에서 잘 분석을 해서 두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속도 면에서는, 빨아오는 속도 면에서는 지금 미국이 위협을 느낄 만큼의 이 상황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좀 드러났던 것이 지금 있는 현 상황은 좀 이렇게 약간만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퀄컴하고 특허 소송이 있어서 여기에 5G 칩 부분을 사실은 이제 이 퀄컴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분쟁이 있었는데 최근에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텔을 한번 보십시오. 인텔은 바로 이 수요처가 퀄컴으로 이동된다는 맥락에서 이 5G를 포기를 해요. 사업 포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한테 의사결정을 좀 맡겨놓으면 굉장히 결정적인 일들에 있어서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그것이 사실은 굉장한 많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웨이가 원래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미국이 막고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주변 상황 부분 쪽을 과연 지금 미국이 혹은 이제 정부가 혹은 부처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으로 사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업들한테 이 부분을 맡겨놨을 때 그 정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우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무역 투자 환경 하에서 기업이 미래 신기술 투자 활성화할 때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하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라 마라 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이런 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 미래 신기술 신산업 발굴의 전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네. 자료를 보시면 역대 정부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뭐 정부 주도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금 안이한 상황 속에 혹은 너무나 과거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이 확대되는 것만은 전제를 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발굴해 왔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제일 부족했던 부분 쪽은 이러한 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 기업들이 진출하고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어떤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했었느냐. 저도 이런 발굴과 선정 과정에 수없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거의 고려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내용을 보시면 다음 세션에 듣게 되는 중국과의 너무나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 중복성이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더 드러나가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저께만 해도 4월 22일 날 갑자기 정부 BH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 자동차는 수소차에 대해서 3대 중점 육성 산업이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전혀 기업들하고 교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서 어느 부분, 세부 분야 어디에 들어가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가 없이 진행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제가 참고문을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만은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이런 신산업 분야에 진입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맥락에서 다양한 상황을 전개해 놓고 경쟁 우위의 원천이 생산 우위, 또 이 시장 우위, 그러니까 구매 우위, 그 다음에 규모의 우위, 그 다음에 이 규모의 우위와 시장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합쳐져 있는 가장 최고의 우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미국, 중국은 최고의 경쟁 우위를 지킬 수 있는 부분 쪽에 포커스를 두고 기술 전쟁도 진행이 되고 무역 전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존 미래 신기술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과 정책을 좀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변적인 상황 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미래 통상 환경이 이미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세부적으로 기술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는 문제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양 G2 국가가 그동안에는 거의 없다고 하시피 했었는데 G2 국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 또 우리가 니치 마켓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어디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그 기술 역량이라든지 또 현재 그 파워를 봤을 때 자칫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끝난 거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의 학자들이 하면 특히 미국 내의 학자들이 하면 모든 지금의 월마트라든지 지금의 인텔이라든지 지금의 시스코 같은 이런 큰 대기업도 하루아침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큰 기업을 큰 게 아니라 아주 로컬리 니치 마켓에서 그렇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점에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갖느냐 그걸 착안해서 그거를 움켜쥔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을 점점 넓혀나가면서 규모의 경기에서 나오는 비교 우위도 갖게 되고 또 기술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니까 그 커진 능력으로 R&D 집중을 해서 또 추가적인 경쟁 우위 요소를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커왔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우리가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비관적인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국이 지금 더 커진 미국 시장 특히 가까이 있는 중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서 니치 마켓이 있는지 우리가 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더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하는 것이 또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세대에게 좋은 의미로 우리 국가나 또 우리 산업을 물려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중간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는 혹은 우리 그 지금 정책은 너무나 지금 기업이 빠져 있다. 기업이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이런 아까 3대 중점 산업 분야를 발표한다 할지라도 기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부분에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확보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뭐 더러는 우리가 이미 유리인 기업도 있어요.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이 1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이미 다 상위에 있지만 그 1위에 있는 경쟁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국가 간에 서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필요하거나 혹은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결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석인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께서는 일단은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기업가적 시각에서 봤을 때 기술 우위에 서기 위한 경쟁력의 원천을 이제
확보하는 그런 이제 전략의 문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무역 관련해서 세계 이제 지정학적 변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략적 선택이 요구되는 현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와 인공지능, 반도체와 5G 통신 분야에서의 기술 패권 경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셨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정부와 정책이라는 부분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경쟁 우위와 기술 우위를 가지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어떤 선택에 또 다가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발제는 백서인 부연구위원께서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 및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스태피 백서인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중국의 기술과 시스템 혁신에 관련돼서 좀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고요. 먼저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배경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에서 주장하는 중국의 위협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 보면 원천 기술, 전략 기술, 핵심 기술에 관련된 침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1997년 로랄사 발사체 기술 유출 사건이 거론이 되고요. 항공에서는 2018년 지휘항공기 기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인수에 관련된 마이크론, 웨스팅하우스 인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론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보는 중국의 위협은 역시나 이제 신산업이나 이런 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추격을 빨리 하고 있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토종 혁신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사실은 화웨이입니다. 화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많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전이나 베이징 같은 지역이 글로벌 최대 스타트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위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대1로가 더해지면서 중국의 이런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있고요. 미국의 의견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도 역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침해 혐의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할 때 2, 3세대 모두 지재권 검증을 통과했는데 아직도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일부 100% 토종 기업들이 자체 개발한 기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불합리하게 국가 안보 위협한다는 이유로 CFIUS의 반대로 M&A가 무산되거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여파가 이제 유학생이나 교육 등에도 퍼지고 있다는 점들이고요. 마지막은 사실은 정당한 국책 사업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주장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중국한테 사드발 견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꽤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도록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적자를 안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무부 경계 국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제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국산화 비율을 높여서 제조업이 굴기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도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미중 패권 경쟁과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국가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 규제 같이 차별적 규제에 의해서도 많은 피해를 보았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의 기술 탈취 행위보다 사실은 더 조직적이고 집요한 국가적 기술 탈취 행위를 가장 많이 당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또한 최근 이제 미중 기술 경쟁 패권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래 산업에 대한 표준을 굉장히 조금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는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미래차도 그렇고요. 산업 인터넷도 그렇고 바이오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결국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민관이 공동으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문제 의식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강해졌길래 미국이 좀 견제를 하고 있을까 보면, 일단 R&D 투자액은 전 세계 2위가 됐고요. GDP 대비 지금 2.5% 달성을 목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특허 논문 전부 다 세계 1위, 2위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인재입니다.
이공계 대학 졸업생이 470만 명으로 2위인 인도 260만 명, 3위인 미국 56만 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고요. 최근에 나온 그 다양한 정책들을 보시면 특이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게 과학기술과 혁신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거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 최초의 성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2017년에 발사된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 위성, 그리고 앞에 장석인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슈퍼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5G, 위성항법 시스템, 그리고 거대 과학에 필요한 입자가속기, 구면 전파 망원경 등 이런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과학기술 자립화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중국 내에 더 강력하게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럼 이러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떤 거버넌스를 갖고 있나 살펴보면 일단 최상위 기관은 결국은 국무원입니다. 국무원에 국가과학기술연구소 소조가 있고 여기는 이제 국무원 총리가 조장을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학기술부처가 주무부처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해진 아젠다가 이제 관련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위원회에 전달이 돼서 이제 액션 플랜으로 수립이 돼서 전파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흥미로운 것은 이제 중국과학원의 존재인데요. 중국과학원은 중국과학기술부 산하가 아니라 국무원 직속의 독자적인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학원의 사실은 독자적인 연구 권한이 앞서 말씀드린 그 세계 최초의 중국 과학기술 성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사례 정도를 말씀드릴 건데 하나가 로봇이고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로봇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제조 2025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제조 2025도 사실은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테크놀로지 로드맵 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중국의 공급 과잉과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45년까지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야를 보시면 차세대 정보기술부터 로봇, 그리고 바이오, 항공에 이르기까지 사실 대다수의 제조업, 산업 분야에 포진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 연구에서 좀 집중적으로 봤던 거는 2015년에 나왔던 테크놀로지 로드맵과 2017년 말에 나왔던 로드맵상의 목표 변화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사실 굉장히 세부적으로 공개가 많이 되어 있는데 자립화율이라던가 기업이라던가 어떤 액수들이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공개가 돼 있었는데 이런 목표들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된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분석했던 시기가 미중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이라서 다소 추후에 변화가 조금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10개 분야에 대해서 동일하게 목표 시점을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3가지 그룹으로 나눈 그런 액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두그룹, 통신설비나 고속철도 전력장비는 기존의 목표로 했던 2045년보다 더 빨리, 그리고 하위 그룹으로 지정된 직접 회로나 항공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설정을 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로봇 시장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산업 규모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세계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표 기업이 없고요. 로봇 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성장의 여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전 세계의 50%까지 점유할 정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2018년도 중국 내 로봇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락을 했고요. 이는 자동차 산업도 동일합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응용 분야는 사실은 산업부터 일반 서비스, 전문 서비스까지 전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성장 요인으로는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그리고 중국의 지금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노동력 부족, 소비 구조 변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좀 저해 요인으로 보면 아직도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중국의 대표 기업이 부재하다. 핵심 기술이나 핵심 부품은 아직도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 액터들, 혁신 주체들을 조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 그리고 중국 가전 기업, 중국 로봇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인데요. 기업은 이제 글로벌 4대 기업, 이제 쿠카가 미디어한테 인수가 되었지만 ABB, 야스카와 환학 등이 중국의 3분의 2, 부품 시장의 4분의 3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수입 부품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전기업 같은 경우는 미디어, 창홍 등이 이제 최근에는 폭스콘까지 합세를 해서 기존에 이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3C 업종들의 기업들이 M&A나 이제 자체 개발을 통해서 기술력을 지금 키우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봇 전문 기업은 대표적으로 그 산업용 로봇의 시아순, 그리고 서비스 로봇은 유비테크가 핵심 부품까지 완전히 자체 기술 개발을 완료를 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로봇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리퍼라던가 로봇용 AI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유니콘들이 지금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중국 그 로봇 산업의 기술 혁신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은 대학입니다. 대학은 대표적으로 이제 칭화대랑 하얼빈 공대가 있는데 중국의 이 로봇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들은 하드웨어 기술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역량이 사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미래형 로봇에 있어서 현재는 조금 뒤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우위를 점유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급 연구소를 보면 아무래도 중국 과학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앞서 말씀드린 시아순이라는 기업이 이제 중국 과학원에서 스핀오프된 기업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국 정부에서 그 국가 중점 실험실, 국가 공정 연구센터, 국가 공정 실험실을 이제 지정을 하면서 민간 협력, 그리고 공동 연구 개발, 상업화 등을 빠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산업용 로봇의 가장 핵심 부품이 매니퓰레이터의 특허 분석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로봇 분야에서 중국의 핵심 기술 경쟁력은 아직 매우 낮다. 그리고 상위 한 10개 가장 많이 인용된 특허도 분석을 해보았는데 결국 핵심 특허는 역시 일본이랑 그리고 미국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봇이 왜 무서운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부가 너무 혁신 친화적이다. 계속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사회적 저항도 낮고 굉장히 자원과 이런 시험단지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왼쪽에 중국 전 지역의 로봇 관련된 정책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 지원이 지금 단행되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2018년도에 중국의 과학 로봇 기업 탑 50위를 뽑았는데 여기도 사실은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중국 내 로봇 시합 단지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로봇에 굉장히 많은 로봇 발전에 우호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학입니다. 대학의 연구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특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역량이 뛰어나서 미래 분야에서는 우리가 추격을 당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혁신 주체 간 협력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가 공정실험실 역할이 좀 긍정적으로 발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는 이제 국가 중점 실험실을 해서 대학의 우수한 연구소들을 지정을 해주다가 이제 발전기업위원회 주도로 이 상업화의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공정실험실을 지정을 하고 이것은 민간 기업을 리더로 지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도 사실은 많은 연구 보고서나 지금 언론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 제조 2025에 비해서 목표 시점이 보통 10에서 15년 이상 이른 시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가장 자신감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산업 인터넷에 관련된 정책부터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되다가 2017년에 이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초등교육뿐만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까지 그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인공지능 자체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산업을 육성하고 어떻게 지능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건설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굉장히 폭넓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들 얘기를 조금 전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이두가 중국의 인공지능에선 가장 먼저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온 기업이고요. 2013년부터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설립을 했고요. 인력도 1000명 이상 보유하고 있고 해마다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R&D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거는 두어 OS라는 지능형 인공비서 플랫폼이랑 이제 앞으로 계속 공개가 될 아폴로라는 자율주행차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와 플랫폼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서비스, 헬스케어 등 분야의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7년 말에 저희 원에서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석박사 인력을 300명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부사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텐센트인데요. 텐센트는 세 기업 중에는 가장 조금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역시나 이제 데이터 역량이 우수하기 때문에 10억 명 이상 유저를 보유한 위챗을 기반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금 개발하고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이 왜 이렇게 강할까를 보면 일단은 이 세 개의 기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BAT 이후에 나온 TMD라는 세 가지 또 IT 공룡들이 있고요. 그 뒤이어서 나온 센스타임, 페이스 플러스 플러스, 아이플라이텍, E2 등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강자들이 있고요. 이 기업들을 보시면 대부분 누적 투자 유치액이 거의 한 1조 원 정도가 돌파하였고요. 기업 가치도 전부 다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기업들이 많을까라고 보면 역시나 강한 정부 그리고 약한 개인정보 의식이 바탕이 된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또 볼 수 없는 것이 중국이라는 그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는 많은 인구로 인한 이동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서 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성장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이제 한자나 방언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기존 수준의 이런 음성 인식이나 그 문자 인식 기술로는 중국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도가 높은 음성이나 이미지 인식 기술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시장화를 통해서 기술력이 크게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재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미국으로 유학을 간 1세대 인공지능 중국인 과학자들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 인공지능 과학자 그리고 그 중국계 미국인 인공지능 과학자가 귀국을 해서 키운 2세대 중국인 과학자들 이런 인재들이 한데 모여서 지금 인공지능을 크게 발전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중국의 인공지능이 강해지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가장 좀 두려운 점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열의에 처해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인공지능 실력을 바탕으로 우리 주력 산업에서 우리가 좀 앞서 있는 분야에 어떠한 기술 격차를 생각보다 빨리 중국이 극복할 수도 있겠다. 대표적으로 지능형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우리 암묵지를 빠르게 추격하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겠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탄생을 하고 기술 격차가 확대되는데 우리는 중국과 같은 법제도나 거버넌스를 모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중국의 인공지능이 우리가 가장 무섭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앞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하게 결론을 지면 일단은 중국이 더 이상 보조금이나 기술 탈취에 의한 양적 성장뿐 아니라 의미 있는 혁신을 해내고 있다. 이거는 이제 ITIF의 보고서에서도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역시나 압도적인 공간이나 물적 우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한 혁신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가장 부러웠던 것은 과학기술과 혁신이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사실 각 분야별로 제대로 하는 실력을 갖춘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은 이런 걸 바탕으로 각국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놀라운 점은 정책도 그렇고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중국이 정부가 특히 시장과 고객, 경쟁과 기업가적 도전을 가장 중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이고 한국의 이제 로봇이나 인공지능 경쟁력을 보면 한국 로봇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요소 기술로는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조금 이 혁신 주체 간의 역량을 집결이 안 되고 있고 시너지가 좀 극대화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해봤는데
인공지능 5대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컴퓨팅 역량 파트에서만 중국 기업보다 조금 더 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릴 제언은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중국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국가적 대응은 국가가 나서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장벽을 타파하고 지원을 해주는 역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중국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석 기능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특히나 이제 과학기술의 혁신 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지 거점이 저희가 굉장히 많은데 이 거점들이 제대로 그러면 정보 수집이나 어떠한 그 대응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냐? 그러면 사실은 맞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행 능력을 강화할 그런 플랫폼 전략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위 산업 영역을 크게 DUI형이랑 STI형으로 나눠 봤을 때 우리가 대중국 우위를 갖고 있냐, 불확실하냐, 열의를 갖고 있냐 이렇게 나눠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지만 우리가 비교 우위를 좀 명확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국가가 어떤 식으로 우리 이 격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비교 열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촬영 시장에서 전부 뺏겼다고 해서 새로 떠오르는 OPPAV 시장에서도 우리가 뒤떨어져 있을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여는 그런 지원을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학기술형 산업에서도 우리가 비교적으로 우위를 보유했다고 판단하는 바이오 제약이나 또 비교적으로 지금 열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인공지능 또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결과들을 조금 첨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중국의 기술 실력에 대해서 정확한 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거시 수치나 연구들도 많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 거시 수치에 나타나지 않은 동태적 현상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이 미래 기술의 확보 정도라던가 솔루션 다양성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중국이 이런 산업을 육성해 나갈 건지에 대해 좀 더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술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중국의 그 규제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중국이 이제 산업 정책을 굉장히 조금 교묘하게 잘 쓴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사실은 연구를 열심히 하고 관찰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향타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은 표준이나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변환을 하고 자국 기업의 육성, 자국 기업의 기술 실력을 보고 판단을 해서 시장 정책이 급격하게 전환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는 저희가 보면 대표적으로 드론 같은 경우는 신천 지역이 중국 내에 사실상의 표준 그 R&D나 규제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원하는 방안은 저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허용 다음에 규제 과정에서는 여러 지역 간의 경쟁을 시키고 가장 잘하는 지역이 중국 내 표준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사실은 시차도 존재하고 저희가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은데 저희는 초기부터 그 중국 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별로 그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의 표준과 연구개발에 개입을 한다면 굉장히 적은 투입을 하고도 중국 전체의 표준이나 규제 제정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1선 도시에서 2선 도시, 그 다음 3선 도시로 퍼져나가는 과정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 시차를 활용해서 역시나 우리의 충격이나 어떠한 국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기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지역 전략을 수립을 해서는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한데 스케일업 전략은 결국은 제품군별로 조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일반 서비스에 어떠한 그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 접근하기보다는 그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로봇 관련된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드론 분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 촬영보다는 이제 곧 다가올 공중교통 시대에 대비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한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그 정부의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좀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저희 정책적인 조정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현재 지금 R&D나 해외 진출에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다시 한번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서인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백 박사님께서는 미국보다 이제 한국이 사실은 더 중국의 기술 굴기에 큰 이제 영향에 놓여 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로봇 산업이랑 인공지능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핵심 기술력은 낮으나 이제 잠재성은 높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나 언어 특성, 그다음에 인구 시장이나 이제 관련 인재들 보유 정도를 생각해봤을 때 이제 BAT 등 14개 유니콘 기업이 있을 정도로 이제 우수한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중국 기술혁신 전략이 필요하고 유형별 전략으로 제조 기반 주력 신산업,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이런 식의 어떤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이제 정책적인 어떤 저희 그 조율이나 그 전략성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부가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이제 장내를 좀 세팅하는 동안 한 잠시 1, 2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상이 세팅되었으니까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례가 정리됐으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좌장으로는 스태피 다자협력 사업 단장이신 박한일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는 건국대학교 배영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로 여시제 중국연구팀의 유진석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미래에셋 아시아 리서치본부의 이필상 본부장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발표자와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박한일 단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약간 좌장이 보통 이제 가운데 토론할 때 가운데 앉는데요. 저희 이제 스태피는 또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제가 끝에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힘의 균형이 미국 쪽에 약간 치우쳐져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기술 경쟁 쪽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실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진행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미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중국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파급을 줄지 되게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오늘 두 분의 발제자께서 이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 기술 분쟁 의미라든가 진행 상황 그리고 특히 어떤 기술이라든가 산업 분야에 대해서 현재 미국과 중국이 어떤 상태인지 발표를 드렸습니다. 오늘 토론 진행은요. 제가 일단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듣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토론자분들께 마이크를 드려서 다시 또 발언한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일단 이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서요. 이 기술 패권 경쟁의 함의라든가 또 어떤 파급 효과라든가 이러한 쪽에 좀 중점을 두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제가 또 기회를 드릴 때 그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으로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영자 교수님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한 7분 정도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배영자 교수입니다. 저는 건국대 가기 전에 한 4년 정도 스태피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국제정치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분야의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분 박사님께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그다음에 중국의 기술 혁신 내용,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국이 또 어떤 신산업 신기술 전략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는 입장이었고 제가 더 덧붙여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국제정치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떤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 3가지 정도 국제정치 이론을 원용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즘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그라함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이게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썼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신흥 강국 아테네가 부상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스파르타가 이제 먼저 전쟁을 해서 이 굉장히 오랜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큰 전쟁을 겪은 것에 대해서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알리슨 교수는 이제 이렇게 신흥 강국이 이렇게 부상을 하고 기존 강국이 이것에 대해서 그 대응을 하는 관계가 이제 역사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16케이스가 있었고 여기에서 12개는 전쟁을 했고 4개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 4가지 사례는. 그래서 왜 전쟁을 한 경우는 왜 전쟁을 했고 그다음에 전쟁을 하지 않은 경우는 왜 전쟁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쟁을 한 이유는 이 신흥 강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그 양쪽의 인식, 지금 미중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자기 자국의 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를 또 미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기술 패권 경쟁으로 가져와서 얘기하면은 전쟁을 한 경우에는 상대국의 그 신흥 강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신흥하는 그 강국이 굉장히 그 자기의 권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요구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보면은 기술 혁신 부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기술 패권 경쟁은 사실 역사적으로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국가 간에. 근데 이것이 주목이 되는 이유는 지금 결국 이게 국제정치 질서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그 산업 패러다임을 어떤 국가가 주도하게 되면서 어떤 패권의 그 교체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사실 이것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은 중국이 지금 자국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최근에 나온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은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면 과학기술 강국 건설은 태산 몇 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티베트고지 평원을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은 아직 태산 몇 개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두 분 박사님께서 중국의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의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규제 환경이랄지 이런 혁신 체제를 그 평가하는 그 지표들은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의 최근의 성과가 별게 아니다, 이런 문제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에 대해서 지나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이거를 바라보는 그 미국의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다. 오히려 기술 경쟁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혁신 과정에 대한 인식도 중국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변호하는 반면에 미국은 이제 지재권 도용이나 아니면 기술 탈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과연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인가, 45년 이후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미국은 자국의 혁신력 증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중국은 뭐 중국 제조 2025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수행하면서 많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인터넷 자유에 대한 인터넷 주권이라는 규범 차원에서도 그 자국의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듯이 좀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아니면 백악관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정하고 있는 그 OSTP 국장을 취임한 지 2년 만에야 겨우 임명을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정말 이 미국이 자국의 혁신 역량 증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위협감을 느끼는 만큼 중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론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 이 현재 양국 기술 패권 경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응하는 상호 인식과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마찬가지로 다 같이 이 기술 혁신 과정에서 어떤 보편적인 규범, 지재권을 준수한다든지, 뭐 기술을 탈취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규범
플러스 자국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이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풀어 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패권 안정 이론이라는 거는 소위 자유무역 질서 1945년 이후에 자유무역 질서를 이제 미국이라는 패권국이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 이유는 그로부터 미국이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패권이 있어야 무역 질서가 안정이 된다는 그런 그 이론이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장석인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글로벌 통상 환경이나 무역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변화냐 아니면은 기존 자유무역 질서를 더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글로벌 혁신 환경에 대해서도 지난 뭐 한 80년 이후에 혁신이 세계적으로 가속화된 데에는 미국발 기술이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것들을 활용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혁신 환경에서도 이 개방성과 안정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지키는 것은 역시 패권 국가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수세적으로 폐쇄적으로 나오는 것의 효과를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런 미국의 수세적인 그 혁신 환경 뭐 그 방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가장 큰 피해자는 중국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미국이기도 할 것 같은 미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축된 혁신 환경 글로벌 상황에서 위축된 혁신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국 자신도 굉장히 크게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 미국이 이런 최근에 다양한 보복 조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신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결국은 혁신 최고의 혁신 국가를 중국이 부상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지킬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계 정치 리더십 장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슌페터나 그 콘트라티에프 이론을 가져와서 모델스키나 톰슨이라는 학자가 소위 선도 부문에서 기술 혁신을 이끄는 국가가 세계 정치 패권국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내놓았고 지금 현재 6차 이런 콘트라티에프 웨이브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뭐 그 가장 중요한 캔디데이트로 이제 중국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기술이 공고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기술 체계와 세계 정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제 이 양반들의 예측에 의하면은 점점 신기술이 확산되고 위기 이후에 이게 안정화되면서 기존 질서가 붕괴하고 전쟁이 발생하면서 패권국이 교체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왜 중국이 어떻게 그 부상을 하게 될 것이며 기술 패권국으로 부상을 하게 될 것이며 또 K-웨이브 새로운 6차 K-웨이브를 주도할 선도 섹터가 리딩 부문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기술 패권이 사실 정치나 군사 부문의 패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술 경쟁과 관련돼서 최근에 많이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가 과연 이런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패러다임의 변화인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고 또 중국이 몇몇 기술에서의 이런 우위를 넘어서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 패러다임을 이끌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인가에 대한 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미중 패권 기술 경쟁이 미중 간의 이런 그 전면적인 어떤 갈등이나 군사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로 이끌어질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에 이런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두 분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이 묻어나시는데 제가 뭐 어떤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전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고 지금 두 박사님께서 너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박사님이 말씀하신 스케일업 전략이나 뭐 통합적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참고로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교부가 중국과 몽골을 따로 기존 동아국에서 빼고 이 따로 독립적인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 박사님 그 발표에서 중국 분석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중국이 이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이 중국의 그 기술 혁신 그 역량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거에 조금 더 많은 그 저희가 자원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영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의 목표가 태산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티베트 고원을 건설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습니다. 다음은 저기 이필상 본부장님 먼저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미래셋 자사운용 홍콩 법인에서 아시아 리서치랑 투자 담당하고 있는 이필상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배경은 아마 현실성에 대한 좀 조언 이런 걸 요구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기업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을 만나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희 미래셋이 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기업들이 저희들의 만남을 허용해주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회 이상의 기업들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아마 얘기되는 모든 거의 모든 종목의 기업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만나본 기업들이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있는 얘기를 조금 전해주는 제가 깊은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감 있는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테마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과연 중국의 기술 성장을 억압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칩을 공급 안 하면 중국 기업 중에 망한 기업 많습니다. 그런 위협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뷰는 그건 힘들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대기업 집단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웨이. 화웨이가 작년에 매출이 107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1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 한국 분들은 매출 100조라면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워낙 크니까. 근데 글로벌이 보셨을 때 제조업 중에서 100조 이상의 매출을 하는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큰 성취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화웨이라는 기업이 사실은 작았는데 매년 매출 20%씩 성장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굉장히 빨리 성장한 기업이고 결국은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를 합니다. 화웨이가 중국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5G 있죠. 그 다음에 얘네가 원래 서버 장비를 파는 회사예요. 서버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클라우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서 이 회사가 주도할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뎀 칩을 비롯해서 주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칩 디자인을 다 합니다. 우리는 삼성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모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애플이 지금 5G 모뎀 칩이 없어가지고 퀄컴이랑 싸우다 결국 포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최근에는 이 화웨이가 애플에 공급한다는 루머도 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 화웨이라는 이런 큰 기업이 있으니까 그 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를 합니다. 이 기업은 아까 매출 말씀드렸지만 이익도 한 10조 정도 돼요. 작년에 한 9조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0조 정도 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그룹은 대단한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화웨이를 말씀드렸는데 알리바바도 순이익이 작년에 10조 나온 회사예요. 텐센트도 10조 나왔고 이 정도 되는 규모가 되면요. 뭘 해도 됩니다. 얘네들이 기술을 주도해서 정부가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 장려를 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중국이 필요한 기술을 다 개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지금 중국은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형성이 됐어요. 한국도 생각해 보시면 기술 혁신 반도체를 누가 했으면 결국 기업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미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무섭죠. 무서운 상황이니까 계속 화웨이를 떼려고 하는 건데 저희 딴에는 오히려 미국의 트럼프가 화웨이 브랜드 가치를 올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사실 농담은 아니고 삼성전자 관계자가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경쟁자니까 잘 아는 거죠. 참고로 화웨이는 올해 1분기에 39%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좀 놀라운 지금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말씀드리면
자동차 회사들도 이미 한국 이상의 큰 기업이 나왔어요. 잘 아시는 상해기차 연간 순이익이 한 6조 정도 나옵니다. 지리자동차 아시죠? 지리자동차도 연간 2, 3조의 순이익을 벌어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얘네들이 자율주행차도 해도 되고요. 전기차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기업들,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 혁신은 계속될 거라고 봐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술 혁신은 기업이 주도해서 하는 시대로 돌아갔다. 그게 이제 제가 미중 간의 그 기술 패권 이걸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술 주도의 그 혁신은 지속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 쪽인데 중국의 산업 정책이 월등합니다. 정말 스마트하고요. 이 백전 노장들이 많아요. 참고로 이제 왕치산 아시죠? 그 시진핑의 오른팔이라는 이분이 산업 정책에 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굉장히 그걸 잘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수장 옆에 산업 정책 전문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의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산업 영역이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전기차라고 하면 배터리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죠.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양극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차를 만드는 브랜드도 필요하고요. 충전소를 운영하는 충전소 회사도 필요해요. 근데 중국은 제가 말씀드린 각 분야에 기업이 다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충전소. 중국은 이미 70만 개가 있고요. 충전기가, 죄송합니다. 이 폴 기준으로 70만 개가 있고요. 내년에는 500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기차 한 대당 충전기 하나꼴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가 전기차를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불편함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전기차를 못 사는 이유는 충전할 데가 없어서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 1시간 이상 걸려요. 너무 불편하죠. 차는 그냥 주유소에 가면 1분 만에 주유가 되는데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게 불편합니다. 그게 가장 큰 소비자들의 소구점에서 가장 큰 한계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충전기를 많이 확산을 시키는 거죠. 이미 70만 개, 그 다음에 500만 개까지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어디 가나, 모든 주차장을 가나, 어딜 가든지 간에 충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구매할 때 그 엔트리 베리어, 그러니까 장애물을 확 낮춰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아마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보조금은 이제 내년 2년 후면 끝날 거고요. 그 이유가 되더라도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 편리하니까. 충전기가 다 있으니까. 이걸 누가 했냐면 정부가 밀어줬고요. 정부가 강제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충전소 기업을 키워냈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충전소 단의 인프라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기차 벤처인데, 벤처도 중국의 벤처가 수십 개입니다. 전기차.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 한 3, 4개 정도 되는데, 저도 이제 비상장사지만 만나면 자, 어떨 땐 정말 황당해요. 뭐냐면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죠. 자동차 회사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냐? 땅이랑 공장이랑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머신, 로봇들을 시 정부가 사줍니다. 네. 거의 사실상 무상 공유를 해요. 잘 아시는 중국의 정부의 지원 중에 하나인데, 이건 중앙이 하는 건 아니고요. 시 정부에서 시장이나 그 시의 당서기가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만난 모 기업에 생산 캐파 한 30만 대 이상을 지방 정부가 져주더라고요. 30만 대는 굉장한 겁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30만 대를 못 팔았어요. 예. 테슬라급의 생산 캐파를 정부가 지원해서 만드는 거죠. 거기에 그 벤처는 뭐 이런 거죠. 현대차 출신, 쉽게 말해서 현대차 임원 출신들이 몇 명이 모여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공장은 정부한테 지원을 받고 잘해서 거기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 회사가 이제 30만 대, 50만 대로 커가겠죠. 그럼 이제 시장은 자기의 평생의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거죠. 중국은 아시겠지만 관료들이 승진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승진을 하려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벤처가 수십 개가 나왔어요. 이런 식의 간접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라는 산업이 분명히 엄청난 메인스트림이 될 텐데 중국은 충전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브랜드까지 지금 다 관여를 하면서 기업을 다 키워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미 상당 부분이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뭐 배터리도 CATL 들어보셨죠? 예, 한국보다 갑자기 얼마 안 되는 신생기업인데 한국의 LG나 삼성에 거의 어깨를 나래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됐는데 정작 저희는 아쉽게도 그런 거 못했어요. 일단 첫 번째, 충전기도 한국에 충전소 아직 많지 않잖아요. 네, 이거 왜 못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한 조 단위만 돈을 들이면 전국에 다 깔 수 있거든요, 금방. 근데 이걸 안 하고 있고, 한국에 전기차 벤처가 없잖아요. 한국에 자동차 인력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벤처가 없어요. 전기차 벤처가. 테슬라 같은 수준 아니더라도 여하간 이름을 내놓을 만한 전기차 벤처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한국에 없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부도 좀 산업 정책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약간 좀 옆으로 선 얘기입니다. 수소차를 해도 똑같아요. 수소차를 볼 때 제가 볼 때 핵심은 수소차 인프라예요. 수소 충전소를 얼마나 어떻게 조달해서 얼마나 많이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 정책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민을 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할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되게 잘했는데 지금은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뭐 중국 뭐 분석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게 됐든지, 아니면 정말 국민적인 좀 동의를 받아서 좀 더 뭐랄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의 산업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깊고요. 포괄적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간과를 하면 중국 기업들한테 저희가 상당 부분 중국한테 거의 모든 신생 산업들을 다 넘겨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와 같이 중국의 산업 정책이 먹히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광도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건데 중국 기업이 이미 다 먹었어요. 그 배경은 전기료가 너무 쌉니다. 그래서 한국도 산업 정책 하실 때 전기료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미래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LAD도 그렇고, 그 분야마다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지원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배울 건 배우고, 좀 불공정이다 싶다 하더라도 저희도 그걸 추진해야 될 충분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직접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중국 기업들이 기술 주도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진석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시제 유진석입니다. 그 두 분 발제자 박사님들 뭐 잘 정리된 내용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배 교수님 의견대로 두 분 발제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토를 달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약 30년, 그러니까 만 28년간 중국을 연구했었고, 그 중에 10년은 이제 중국에서 근무를 했고요.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오게 된 이유는 그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2월에 여시제가 성균 중국 연구소라는 연구소라고 하고 공동으로 중앙일보에 그 기획 시리즈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딱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중 기술 패권 전쟁. 딱 이 제목이거든요. 그때 하면서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보탤 만한 게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고요. 그 과거에 보면 미중 뭐 갈등, 분쟁 이런 건 이제 전형적으로 경제적인 영역, 무역 분쟁, 뭐 통상, 다음에 환율, 금융 뭐 이런 것들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과학기술, 뭐 데이터 플랫폼, 5G, AI, 뭐 빅데이터 이런 과학기술 분야로 대결의 양상이 옮겨가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스태피가 주최한 이런 토론회는 아주 시의적절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했다시피 이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향후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겠냐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이제 두서가 없겠지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그 장 박사님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2018년 12월 1일 날 아르헨티나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전쟁이 발발한 지 만 5개월 만에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날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는 화웨이 멍한자오 부회장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같은 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할까요? 한쪽에서는 무역 분쟁과 더불어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5G 상징적인 기업이죠. 화웨이, ZT라는 종신. 그래서 화웨이는 뭐 세계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참고로 뭐 간단하게 그 수치를 언급을 하면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이 화웨이가 28%, 중홍이라는 ZT가 약 8%, 그리고 미국의 시스코가 8.3%밖에 안 됩니다. 뭐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결국 그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또는 전쟁은 아까 이제 배 교수님이 투키디데스의 그 함정이라는 그 어떤 툴을 통해서 뭐 역사적으로 또는 국제 정치학적인 시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향후 미중 간의 본격적인 전쟁은 무역 뭐 관세부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분쟁이 아주 시작일 뿐이고 소위 우리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5G, 빅데이터, AI 같은 이런 과학기술을 포함한 이런 기술 패권에서 이 기술 패권이 미중 경쟁이 중요 요소가 되는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무역 분쟁에서 일어나는 뭐 관세 부과나 아니면 무슨 뭐 자원, 뭐 식량 이런 것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원을 다양하게 하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과학기술 문제는 향후 두 나라 이제 패권, 중국인들은 이제 패권이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싫어합니다만 어쨌거나 편의상 패권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국가의 향후 경제를 포함한 세계 질서에서 누가 그 패권국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임 체인저가 바로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분야가 지금 이제 5G 기술이죠. 근데 이 5G가 구현되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차, AI,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그 데이터 용량이 큰 미래 산업에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5G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웨이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던 화웨이 갈등 그 뒤에는 12조 달러라는 그 5G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5G 분야에서만 본다면 칩 분야에서만 우위예요. 퀄컴. 근데 중국은 5G 표준 통신 장비 개발 및 배치, 5G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특히 정부 지원 시장 능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휴대폰 분야에서만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배경에는 뭐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14억 인구라는 이제 빅데이터가 가장 큰 무기죠. 아까 발제자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빅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이
서구보다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이 유리한 것이 얼마만큼 더 지속될 것인가는 뭐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11월 10일 소위 그 광쿤지에라고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독신자의 날인데 그날 알리바바라는 이제 유명한 회사가 그 몇 억 건이 그 이제 온라인 배송을 합니다. 근데 그 몇 억 건이 배송을 하는데 한 건이 시행착오 없이 다 그 소비자들한테 그 전달이 돼요. 그 배경에는 이제 빅데이터 14억 인구라는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물건 주문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 미혼 여성은 재작년 경우를 보면 파란색 폴로를 한 예를 들면 30만 벌 정도를 주문을 했어. 그럼 올해는 몇 벌을 주문을 할 거야. 이미 다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주문하면 바로 집어넣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이 갖는 무서움인데 결국은 이제 이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이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하지만 향후 그 미래 국제 질서를 그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결국 뭐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고민이 결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까 두 분 발제자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마치 사드 때처럼 그 미중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어떻게 현명하게 할 것이냐 혹은 뭐 중간에 우리가 뭐 좋은 기회를 잡을 것이냐 뭐 이런 기로에 처할 날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서 없지만 이상으로 제 의견. 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경쟁이 결국에 그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이제 세 분 토론자 분들 말씀 들었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일단 좀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됩니까? 네. 예, 대학에서 은퇴한 장승입니다. 오늘 발표도 훌륭하셨고 토론도 대단히 훌륭하셨어요. 그만하면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오면서 과학기술 세미나에 많이 다니는데요. 한 가지 대단히 우려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와 같이 상대국의 기술의 강점, 단점, 우리의 장점, 단점 이걸 다 분석해가지고 그게 적절한 기술 대책, 팔로우하는 대책을 세우면 큰 무리 없이 따라가거나 경쟁에 이기거나 경쟁에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심지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비기술적 요인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지체하거나 때로는 상대방 국가의 우위까지 무너뜨리는 경향을 제가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쉽게 대표적인 예를 들면 원전 정책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 있고 당분간 우위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도 크게 도움되고 미세먼지 안 나오는 데 도움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이 과학기술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 산업이 이렇게 위축되고 지체되고 우위를 깎아먹고 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학기술단체 회원으로서 여러 세미나를 다녀보면 이게 비단 원전 정책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이 비기술적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상대국보다도 국내에서 더 이 비기술적 요인이 우리나라 발목을 잡거나 또는 과학기술 발전을 지체하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대기업이 경쟁력이 세거든요. 대기업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투명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대기업을 위축하고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서는 결코 우위에 설 수 없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와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고 이런 정책들도 우리 내의 이런 비기술적 요인들이 산업 발전을 어떻게 저해하고 좁지 않은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국가 정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우위에 서 있던 정책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의 적을 먼저 잘 파악하는 그런 제어해주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이 빠져있다고 생각이 돼서 대단히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답변을 드릴 거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그 5분의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분께서 1분 이내씩 해서 예, 일단 발제자 2분 먼저 시작을 해서 백소연 박사부터 시작을 해서 1분 이내로 그 마무리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앞 세 분은 특별한 질문을 안 해주셔서 그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분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 이 발표 말고 다른 발표에서도 계속해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거의 그 캐치업 단계에서 그 빨리 따라잡기 전략에 너무 익숙해하다 보니까 뭐죠? 거의 경쟁 상대를 적으로 여기는 이런 게 관행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기조를 갖고 있는 정부가 정권을 잡으니까 일단은 좀 배제시켜 놓고 그동안의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부분을 더 육성하면 균형을 잡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책 기조에서도 과거에는 지금 다 그 개발연대부터 지금까지가 선성장 후분배 이 기조하에서 쭉 해온 것을 결국 평가를 해보니까 꼭 그 원래 계획했던 대로 선성장을 해서 낙수 효과가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분배가 되더라 하는 것이 잘 안 되었으니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선분배 후성장으로 기조를 바꿔보자, 또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양쪽이 다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이 옳고 우리가 맞다, 틀렸고 우리가 옳다, 또 반대가 아니고 양쪽의 문제 접근에서 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해서 다 같이 고치자 하면은 이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투표나 논의에서 너무 적대적으로 어쨌든 후순위가 된 것은 그냥 자연히 후순위가 될 수가 있는데 후순위는 마치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선순위를 세우면 그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과거의 패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또 적대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미국이나 중국이 보셨을 때 거기에는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다 병존하고 큰 거와 작은 기업, 아까 생태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필요한 요소들이 큰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약한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기업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쪽이 다 같이 놓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부분들이 기능을 잘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는데 크고 작고 빠르고 느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쁘고 좋은 거로 자꾸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좀 고쳐나가면 될 것 같아서 뭐 논의 수준도 지금 정부도 사실은 뭐 이 부분을 내가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뭐 탈원전과 원전 발전 부분도 이게 아니면 저거다라는 식이 아니고 이 탈원전도 하면서 또 원전도 육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산업과 구산업도 같이 병존해서 육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를 들면 뭐 신산업을 약간 강조를 하면 구산업은 다 버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하고 또 정부조차도 어떤 데는 부처에다가 그런 의식을 내려보내면 병존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강조하라는 이런 지침인데 아예 그냥 예산을 그냥 몰빵으로 해버린다든가 아예 이쪽은
이쪽 예산을 빼가지고 이쪽 넘기자 이런 식으로 자꾸 대응을 하는 데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기조나 또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조정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중국 연구를 계속하면서 느꼈던 점은 전반적으로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깔보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뭐 본격화되고 중국이 굴기돼서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위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희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장점도 되게 분석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같은 연구기관이나 다양한 주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종단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나 혁신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스태피에서 계속 좀 오랜 긴 호흡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혁신 관점에서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잘 깊이 있게 한번 분석을 해서 국가 혁신 정책 수립하고 혁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를 잠깐 전달해드리면 제가 이제 글로벌 산업을 다 보고 있는데 사실은 원자력의 원가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다른 몇 가지 이제 신재생이 가격이 워낙 빨리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비싼데 머지않아 따라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도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뷰는 한국의 전기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싸야 된다. 그래야만 산업 경쟁력이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이 다 로봇을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기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전기료를 세계에서 가장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돼. 그게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요. 한 5년 전으로 지나면 태양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태양광이 맞는데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결론은 그 한국의 전력 원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좀 정부에서 구상하시거나 여기서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전기차 역시도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될 건데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역시 지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충전소도 아직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전기차 벤처가 없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좀 정책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혹시 추가 발언 있으신가요? 괜찮으세요? 예. 네, 오늘 발제자 두 분하고 토론자 세 분 모시고요. 이 미중 갈등 현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같이 논의하는 자리 가졌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좀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다면 크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로써 427회 과학기술 정책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럼은 5월 20일경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아마 대전 대덕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전 대덕에서 R&D 관련된 제도 쪽 부분을 이제 주제로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추후에 안내드리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사진 촬영? 사진 촬영 잠깐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발제자와 토론자분들.